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금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김수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 관련되신 현직에 계신 많은 분들도 있는데 다만 이 탈핵과 탈원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가 너무나 급격하게 추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우려되는 생각에 일반적인 청년과 국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좀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탈원전, 탈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탈원전, 탈핵이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편향된 생각에서 만들어진 그런 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탈오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원전과 또 핵공학 기술은 우리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의 과학기술, 그리고 경제, 산업, 안보, 에너지 각 분야의 가장 핵심에 있는 이 원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올바로 알고 또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간략하게 일반적인 그런 이제 원자력이 어떻게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한 선에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는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인데 비해서 해외 의존도는 96.9%에 달하고 또 에너지 자립도는 3%, 또 석유 자급도는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11%, 또 독일이 22%, 또 프랑스가 77%의 자립도를 자랑하고 있는 데 비해서 매우 취약한 구조이고요. 또 원유 수입은 세계 3위이고 또 석유 소비는 또 세계 6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 시대에 이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 안보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탈석유 원전 정책으로 시작한 원자력 발전은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한 결과 주력 발전원으로 안정적인 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원전을 설립하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시작할 당시에 석유 발전 비중이 70%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5.3% 미만으로 낮추어져 있고, 이렇듯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수요의 급증, 다소비형 산업 구조, 그리고 대체 에너지 개발 한계,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급증, 에너지 안보 위협 요인 등 우리의 어려운 그런 대한민국의 에너지 환경 현실을 감안할 때 필수적인 국가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유 연료의 가격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특히 비산유국으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 부담은 점차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11년 기준에서는 96%였으며 에너지 수입 비용은 195조 원으로 이것은 국가 예산의 309조 원의 거의 63%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선박을 수출에 벌어들인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정세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적으로 변하는 매우 취약한 에너지 안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석유의 중동 지역에 대한 의존도는 2010년의 경우에 81.8%로 미국 14.9%, 유럽 19.5%, 중국 40.2%보다 2배에서 2.5배까지 높아 중동 지역의 세계 정세가 악화될 경우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 부족한 전력을 또 인접 국가에서 들여올 수 없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서 더욱더 취약한 형태입니다. 특히 석유는 중동에 선중되어 있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운반과 비축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우라늄은 전 세계에 고르게 내장되어 있어 세계 에너지 정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량의 에너지만으로도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수송과 저장에 매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로를 한 번 장전하면 18개월 정도는 연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 연료 비축 효과가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그 일일 원유 소비량인데요. 사실 그 에너지 안보 취약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1998년도에 아시아 경제 위기 때 에너지 일일 원유 소비량이 거의 30% 가까이 줄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에 글로벌 경제 위기 때에 또 한 번 타격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8월에 확정된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설비 비중 41%, 발전량 비중 59%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전 설비 비중을 41%로 늘리려면 신고리 3, 4, 5기와 같은 140만 kW급 원전을 11개나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환경이 급변하고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원자력 산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서 정부는 이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한번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그 원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독일은 2011년 8개의 원전을 가동을 하였지만 또 전력 공급의 필요성에 따라서 9개의 원전을 여전히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가동 중단 이후에 전력 공급이 줄어들자 인접 국가인 프랑스와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거의 이제 매달 약 1,500억 원의 그런 비용을 들여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가동이 중단된 4월 이후에는 전력 수입이 증가하고 또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력 순수입국으로 바뀌었으며 독일의 그런 전기료는 23%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지리적으로 독일과 같이 어떤 생산된 전력을 직수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전력의 30%를 지금 현재 충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중지하게 되면 그 부족한 그 전력을 공급할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편리한 생활과 또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의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에 원전을 멈추고 화력 발전으로 대체하였지만 원자력 발전 중단으로 인한 그 공급 부족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의 조업과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또 일반 가정과 또 상점의 조명기기 사용을 또 제한하는 방법으로 전기 수요를 11%나 줄였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원자력 발전 중단으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1년 화석 연료 수입액은 전년 대비 4.3조엔, 약 59조 원이나 증가하였고 또 무역 수지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일본의 이런 전력 산업시설 공급 비율이 28.9%, 우리나라는 49.1%입니다. 그래서 2010년 우리나라의 그 대외 경제 의존도는 일본의 3배 수준이 102%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전체 발전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원전을 중단할 경우에는 우리 산업의 충격은 이 일본이 얻었던 것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근에 그 신흥 개발 국가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서부터 2030년도까지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약 40%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도에 그런 물가 급등을 경험한 이후에는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도 원자력이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982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는 240%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은 고작 18%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2010년도 12월 31일 기준 전기요금이 일본 전기요금의 39%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간의 무연탄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석 연료와 우라늄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에서는 전체 1차 에너지원의 96.5%, 금액으로는 1,848억 원 달러어치를 수입하여서 에너지 수입 금액이 전체 수입 금액의 3분의 1을 넘는 에너지 안보 취약 국가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기술, 국제관계 등의 조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리고 또 이 에너지 자원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에너지 자원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이러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고 또 수입하지 않으며 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서 에너지 수요의 감축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8위의 1차 에너지 소비국으로 GDP에 비해서 에너지 사용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에너지 소비량이 정체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섰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에 2000년 대비 40%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에너지 원 단위는 0.24로 독일과 일본의 0.1에 비해서 2.4배에 이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에너지 안보의 강화와 또 에너지 자립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과 같은 그런 에너지 보급의 확대와 또 에너지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환경과 에너지 수급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원전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 기술이 우리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평양 일대의 바닷속 패권을 두고 중국과 미국의 그런 잠수함 전투력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와 러시아, 일본, 미국 등도 이런 잠수함 핵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핵 원자력으로 가동되는 핵 잠수함이 KTX라고 한다면 디젤 잠수함은 무궁화 원행열차라고 비교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 태평양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과 호주와 공동으로 2030년까지 6척의 핵 잠수함을 도입한 그런 신형 잠수함 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자력 동력으로 가동되는 핵 잠수함의 개발에 있어서 이 원자력 기술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태평양에서도 또 이렇게 지정학적인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런 해양 강국들의 그 패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핵 잠수함의 보유가 굉장히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해양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원자력 기술은 반드시 또 개발되고 또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핵 발전소를 건설하고 또 운용한 그런 과학 기술이 있지만 또 핵 원료를 또 핵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그런 사용할 만큼 아직 농축 기술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또 선진국들이 농축 기술을 전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개발의 난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원전을 폐기하고 한다면 상당히 고급의 핵 원자력 그런 기술 인력들이 유출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도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것을 또 국가 안보로 연결지을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폐쇄한다는 정부 측의 논의는 이런 해양 시대를 맞이하는 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상당히 무시한 처사로, 너무나 근시안적인 처사로 보이고, 또 특히나 남북 간에 아직까지 또 대치 상황이고 또 북핵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고 어떤 보장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있어서 이 원자력 기술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잘 보존되어야 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발제 여기서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인 학생이 딱 15분을 정확히 맞춰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지금 중요한 그 에너지 안보하고 국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자력이나 또는 핵과 관련된 글을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분야에 지금 굉장히 많은 지식을 쌓았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고맙기도 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 윤성광 학생이 원자력에 대한 공포. 지금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때 영화가 뭐죠? 판도라 장면인가? 나도 그 영화를 봤는데 정말로 하여튼 이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 제가 처음 PPT를 봤을 때 52커튼가 54커튼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소상하게 조금 얘기를 해줘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에 대한 공포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된 UST 양자에너지 화학공학과 대학원생 윤성광입니다. 네, 제목만 보시면 뭔가 약간 심리학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원자력을 전공하고 있는 공학도의 시각에서 한번 풀어보고자 발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 있어서는 저도 아직 배우고 있는 학생의 입장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며 지금부터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원자력은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일상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은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타고 온 자동차나 저희가 해외여행 갈 때 타고 가는 비행기, 그리고 저희가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위험한 인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안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자력에 대해서는 왜 좀 더 과민하게 위험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원자력이 눈에 보이는 편익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회귀할 수 없는 치명적이고 광범위한 재앙이 발생하기 때문일까요? 저도 전공 과목을 본격적으로 이수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실제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공대에 진학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저는 3년 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자마자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공포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공포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저희는 공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포란 무엇일까요? 공포라는 것은 어떤 위기나 위협에 대한 두려움 따위의 느낌, 일종의 필링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행위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공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무분별한 공포 같은 경우에는 공포증, 포비아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공포증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과민하게 또 좀 더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그런 성향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불안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어디로부터 기인을 하는가? 우선 원인은 생명에 직결되는 잠재적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인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는 귀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피에로, 누군가에게는 원전. 하지만 이러한 공포를 유발하는 인자들이 근본적으로 공포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큰 범주가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잘 모르는 어떤 대상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공포심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정보나 백그라운드가 부족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증폭된 공포심을 느낄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다시 말해서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식이나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일수록 어떤 것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한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는 보다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보다 높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어떻게 공포를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인지나 학습 과정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로도 연구 결과에서 따르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수록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포의 대상을 실제로 대면하는 방법이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무분별하고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포심을 상실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 발제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감이 무엇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자력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도구로서 활용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구성은 원자력에 대해서 공포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로 간주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위험하다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 그리고 공포를 유발하는 요소에 대해서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위험 요소로 간주되는 것을 제가 환경 단체의 자료와 여러 가지를 긁어 모아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100억 베크렐, 단순히 큰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단위로서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원전은 핵무기이다, 원전은 환경 파괴적이다, 그리고 원전은 수송 정지와 트립, 원전 주변 지역의 높은 암 발병률, 정상 가동 원전에서의 방사능 물질 도출, 그리고 유전자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방사능 노출에 어떠한 기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폭량에 비하여 암을 발생시킨다, 기술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러므로 어느 원전에서든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한국은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다. 고리 원전 30km 이내에 380만 명 거주한다. 원전의 연쇄 폭발 가능성. 그리고 국내도 원전의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붉은색으로 쳐진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100억 베크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이 베크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방사능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방사능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여기 불안정한 녀석이 하나 있다면 이 녀석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내놓고 다시 안정한 상태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 자체를 방사성 붕괴라고 하고요. 기존에 불안정했던 녀석을 방사성 핵종, 그리고 내뱉는 것을 에너지인데, 본질적으로는 에너지인데 방사선의 형태를 가지고 내뿜어집니다. 이 프로세스 자체를 방사성 붕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라늄 펠렛을 생각해보면 우라늄 펠렛 하나의 무게는 대략 10g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g 내에는 2.56 곱하기 10의 22승계의 우라늄 원자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이냐? 100억의 대략 1조 배입니다. 다시 한번 방사능의 단위는 방사성 붕괴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된 그 프로세스가 1초 동안 한 개 발생하면 1dps라고 하고 1을 1베크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100억 베크렐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단순히 크다라고,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자면 10g의 우라늄 내에서 1조 개 중에 하나가 붕괴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소아암 환자한테 투여하는 방사성 요오드가
260억 베크렐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100억 베크렐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접했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환경 파괴적인가? 테이블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A와 B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스인데 탄소, 질소, 질산, 황산 배출량과 필요한 부지 면적 그리고 그리고 독성 폐기물 발생량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예측할 수 있듯이 왼쪽이 원자력 A이고 태양광은 B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았을 때 원자력은 태양광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태양광은 좀 더 환경 파괴적인 에너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기준 가지고는 정확하게 그거를 이렇다 하고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테이블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점은 흔히 사람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수십만 년 동안에 유지되는 그런 방사능 폐기물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수십억 명의 인류가 직결된 100년 앞으로 직결된 문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탄소를 컨트롤해야 되는데요. 원자력이 그런 점에서는 태양광보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국토는 60% 후반대, 70% 가까이 산림지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은 편이고 그 좁은 공간에 5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력 대신해서 태양광을 하는 것인데 태양광을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어마어마한 산림지대가 골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우수한 탄소 흡수체입니다.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전을 없애고 태양광을 만약에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독성 폐기물 발생도 태양광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는 우선 태양광 자체의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패널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 수명 자체도 태양광 패널이 원전의 2분의 1, 3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독성 폐기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은 영구적이고 친환경적이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잘 씌워져 있는데요.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의 소스 자체는 영구적입니다. 인류 문명에 비해서 영구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태양이라는 것은 수명이 124만 년이고 바람이라는 것은 온도차와 기체가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비 시스템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일광욕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치게 됩니다. 이러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대략 길어야 20년에서 30년,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15년에서 20년입니다. 앞서 언급됐듯 원전의 2분의 1, 3분의 1 수준이고요. 따라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친환경 에너지의 프레임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자력을 대체 에너지이자 훌륭한 대체 에너지이자 우수한 재생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의 국제적인 석학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풍력 발전기에 의해서 한 해 세계적으로 죽어나가는 조류의 수가 2,200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는 스페인 조류협회와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 그리고 그란담 연구소에서 추정치로 내놓은 것인데요. 따라서 여기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프레임은 굉장히 모호하고 우리는 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영향과 피폭 기준치에 대한 것입니다. 흔히 방사선이라고 하면 돌연변이나 암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방사선이 인체에 조사하게 되면 세포 내에 있는 염색체 내에 DNA에 영향을 주어 인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는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이 있는데요. 직접적 영향은 방사선이 DNA에 직접적으로 때려서 피해를 데미지를 입히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영향은 방사선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인체의 80% 정도를 구성하는 물 분자를 분해시켜서 이 프리 레디컬스라는 것을 생성시켜서 2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규모로 따지자면 직접적 영향이 대략 20%이고요. 간접적 영향이 8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영향이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봤을 때 폭이 와이드가 2에서 3 나노미터 수준입니다. 그런데 간접적 영향을 일으키는 이 프리 레디컬스 같은 경우에는 5 나노미터마다 한 번씩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DNA에 한 번 반응을 일으키고 나서 그 DNA에 이중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DNA는 회복할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직접적 영향을 일으키는 중하전 입자의 경우에는 길어봐야 1.5 나노미터마다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 내에 2중, 3중으로 데미지를 입히게 되어 이쪽 DNA 부분 자체가 파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자체가 파단이 되면 위아래 부분이 연결되거나 인접한 손상된 DNA와 연결됨으로써 돌연변이, 뮤테이션이 발생하거나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방사선은 위험한가?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요. 방사선의 인체에 대한 위험 모델을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Absolute Risk Model은 어떤 방사선이 들어왔을 때 그 세기가 일정 수준을 초과해야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요. Relative Risk Model은 얼마나 낮든지 일단 영향을 주긴 하는데 그 영향이 방사선 세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현재 후자의 힘을 싣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방사선은 무조건 위험한 것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사선을 논할 때 단일 어떤 에너지를 가진 단일 입자로 따질 수도 있고요. 어떤 뭉텅이로 플럭스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에너지가 강한 방사선이 단일 하나만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에너지가 조금 작더라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사선이 인체 어느 부위에 조사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다르고요. 이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내부 피폭인지 외부 피폭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에 따라서도 방사선 저항성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많은 변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전한 기준치라는 것도 말할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연구는 라돈에 의해서 내부 피폭할 때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라는 정도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점진적 피폭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명확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범국가적 협동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멀리서 보면 그 옆에 인접한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보던 것도 조건부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원자력계가 하고 있는 바는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부 사실들을 포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을 도출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은 현재 연구 트렌드와 기준치의 트렌드를 따졌을 때 가능한 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다소 보수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치를 어느 정도 신뢰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암 발병의 80%에서 90%는 식습관에 기인하기 때문에 방사선에 의한 어떤 무분별한 위험성 그리고 두려움은 조금 더 줘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적 안정성의 부재입니다. 어떤 원전에서든 치명적인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자체는 불완전한 생물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전성에 있어서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도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 있다라는 명제와 별 다를 바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불 속에 숨어 있거나 밖에 돌아다니는 차를 다 멈춰 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만한 능력이 있고요. 이를 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그 리스크의 절대값과 상대적 확률의 조합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원전에서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면 원자력에 기인하는 위험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에 편서풍이 부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에는 중국이 있고요. 이거 PPT가 생략된 것 같은데 왼쪽에는 중국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동부 해안에는 원전이 수십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십 개가 배치되어 있고
중국에서는 수십 년마다 한 번씩 굉장히 높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부 해안 쪽에 원자력이 대부분 위치되어 있고 영광 발전소 외에는 하지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방사성 물질의 누출 경로를 봤을 때 동쪽으로 그러니까 태평양 쪽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들을 모았을 때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위험이 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네, 여기 자료가 있었네요.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렇게 중국의 동부 해안에는 이렇게 원전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이렇게 수십 년마다 한 번씩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원전에 대해서 국내 환경단체들이 지적한 바가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 환경단체들이 우리나라의 탈원전을 걱정하면서 오히려 탈원전 정책을 제고하라는 서한을 보낼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더 있는데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우측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동해안 쪽에 원전이 위치해 있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우측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간 게 아니라.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했을 때 중국의 원전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사고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위험이 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달 내에 또 인천에서 400km 떨어진 곳에 원전 6기가 추가로 가동된다고 하네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원전 사고 물론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를 원전 사고를 걱정할 거라면 거대 IT 기업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향한 항공기 테러나 사이버 테러도 저희는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더 이상의 IT 개발을 막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위험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본 발췌의 취지는 평소에 제가 여러 가지 갈등을 보면서 불완전한 정보 유입에 따른 부정확한 직관이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한다. 그리고 심리학 자료 탐독 기여가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력에 대해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통해 공포의 대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반감을 줄어들 것이라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주관적인 직관을 넘어 원자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떠한 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원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엇갈려서 그래서 원자력계의 역할은 기존 원자력계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다소 폐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원자력계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사고 체계에 심어진 공포 알고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 굴러온 박힌 돌을 빼내기 위해서는 보다 피부에 와닿는 솔직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원전의 현장학습 컨텐츠화나 초중고 대상 핵물리학 교실 그리고 비전공자 전공자 대학생들을 포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측면이 진정으로 만약에 국민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다면 그러나 단기간에 에너지 전환 정책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현재 가동 중 이런 사고 발생 확률 같은 책임감을 광학계의 책임으로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정책 제도적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리원전 주변에 380만 명이 살고 있고 그렇다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비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책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저는 만약에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다면 이런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진정으로 국가의 진보를 바란다면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안전성, 핵안보, 핵비확산성 관련해서 R&D에 투자함으로써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국가 동력과의 시너지를 발현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거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그 윤성강 학생이 발제한 거를 보면 과학의 모든 지식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지질학도 들어가 있고, 뭐 물리학도 들어가 있고, 생물학도 들어가 있고, 이런 전반적인 거를 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러는 거가 정말로 필요하다. 지금 번뜩 든 생각인데, 그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이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저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홍보도 하고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여튼 오늘 뭐 작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 행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뭐 상당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 머리에 가장 와닿는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원자력은 대체 에너지이고 재생 에너지다라는 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젊은 친구들의 보이스 입을 통해서 전달한다라는 거가 상당히 큰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건 저 혼자의 생각이고요. 자, 우리 또 김현태 학생이 뭐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이 경제와 관련됩니다. 자, 네, 저는 앉아서 발제하겠습니다. 예, 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원전 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를 맡은 김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린스쿨 대학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린스쿨 대학원이 이제 고려대하고 키스가 함께 융합으로 만든 대학원이고요. 에너지 환경 정책 기술 대학원이 원래 명칭인데 이제 2008년도 그때 이제 그린 한창 그린이 붐이었을 때 그때 대학원 이름을 정할 때 그린스쿨 대학원으로 이름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에너지 환경 정책 전공을 하고 있고요.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제가 여기 자료집에는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4번째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 많이 덥지 않으셨습니까? 뭐 다들 너무 더워서 이거는 견디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올 여름에 40도가 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고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서 많은 밤잠들을 설치는 국민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폭염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느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여름에 대해서 가장 이런 폭염과 열대야가 오면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거는 아마 전력 수급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은 일반적으로 15% 이상을 안정선, 22%를 여유선으로 보는데요. 올해 이제 전력 예비율이 11% 이하로 전혀 떨어질 수 없다고 말했던 정부의 이야기와는 달리 7월 24일 날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가장 높은 9,248만 킬로와트를 기록했고 전력 예비율은 6.8%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공급 예비력이 630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지게 됐고 27가 만약 50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정부는 전력 수급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가정과 기업의 절전 참여를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말 정부에서 전력 수요를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은 2011년 9월 15일 날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을 하시는지요? 네. 블랙아웃. 네, 바로 전력 순환 정전 사태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때 일부 교통신호들이 갑자기 멈추고 공장 기계들이 순간적으로 가동이 중지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가 조명, 은행 현금 입출이 등 다 목통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제히 다 그 혼란에 빠졌었는데요.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은 저기 밑에 보시면 바와 같이 656만 가구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고 16개 산업단지 정전 피해액이 301억, 그러니까 302억 원 정도 됐죠.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 전력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에너지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올바르게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해서 논의가 시작되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3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3마일 원전 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이 있었는데 물론 이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긴 했지만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하지만
안정성 문제, 전력 수급 안정성, 경제성, 일자리, 친환경성,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이 있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탈원전 정책이 정말 경제적인가, 경제성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에너지 환경 정책 공부를 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생겼던 물음들을 정리한 것을 발표해보고 여러분들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들이 있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전에 보면은 현재는 24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에서 30%, 여기는 26%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는 거의 30% 가량을 지금 우리 원전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전력을 충당하고 있고요.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이고 회사 단위로는 세계 2위인 원자력 발전 회사인 한국수력 원자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원자력 밀집도도 세계에서 1위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한 팩트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대선 때부터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비를 축소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19대 대선 때도 다시 제시돼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문재인의 6대 에너지 정책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원전 제로입니다. 이 원전 제로에 대한 탈원전 정책을 펼쳤고요. 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리 원전 오리코기 공사 중단과 뭐 여러 가지 이런 안들을 내놨는데요. 지금 현재는 원자력 발전 신고리 원전 오리코기 공사 중단이 다시 제기가 됐죠. 그렇게 되었던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20대, 30대 역할을 컸는데요. 이때 당시에 중단을 잠깐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했었죠. 그때 그 과정에서 나온 피해액이 1,000억 원, 1,300억 정도 손실을 발생했고 한수원 노조분들의 등 원자력 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봐야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논쟁들이 있는데요. 여기 자료집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데이터와 주장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원전의 안전성, 전기요금 인상 등의 경제비용, 전력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 LNG 발전 확대와 환경 오염성 논란,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사회적 갈등, 세계 탈원전 추세 등의 큰 주제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에 비해서는 찬성을 59.5%, 반대를 40.5%로 신고리 원전 오리코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결과에 대한 결정된 이유로 20대, 30대의 배심원단의 결과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신고리 원전의 중단을 생각했었지만 이후로 이제 그 다양한 데이터와 주장들을 듣고 나서 이건 안 된다. 우리들이 탈원전 정책을 지금까지 이렇게 신고리 오리코기 당장 폐쇄해서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20대, 30대가 앞으로 대부분이 이제 미래에 이런 에너지 문제들을 짊어가야 되게 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대, 30대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한국 사회에 미칠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4가지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지금 다룰 거는 총 3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원전 기술 세대별 발전 과정인데요. 지금 원전 기술은 굉장히 제가 지금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1950년대부터 시작한 원전 기술 발전은 2000년대 미자립 핵심 기술인 원전 설계 코드, 원자로 냉각 재펌프, 원자력 제어 계측 장치 기술 개발 등을 착수해가지고 2012년에 모든 기술을 완전 자립을 완료하였고 원전의 설계 부분부터 기기 공급, 건설, 시운전 운영까지 모든 원자력 기술을 자립했다고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안전성, 경제성이 크게 개선한 1400메가와트급 전기 출력을 갖는 APR1400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60년간 축적해온 원전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현장을 찾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원전 수출이 최근에는 원전 기술 경쟁력이 우리나라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원전 수출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원전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시보리 원전 오류코기에 대한 논쟁들도 있었고 앞으로는 우리가 탈원전 정책으로 간다는 내용의 기사들로 그걸로 인해서 그 해외 수출 시장에서는 봤을 때 우리나라가 원전을 자기 나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있고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나라인데 원전 수출까지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전 건설 시장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 원전 펌프 밸브 등 납품하는 2,000곳의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원전 분야에 한국이 지금 투자한 연구 비용하고 연구 인력들을 따지면 천문학적인데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지금 원자력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38,800명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2030년이 되게 되면은 그 중에서 4분의 1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원자력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일자리 문제랑도 크게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이제 원전 건설을 통해서 이제 수출하는 것이 막혔다라는 걸 접했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긴 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원전 시장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원전 건설 시장, 원전 유지 보수 시장, 원전 해체 시장이 있는데 원전 해체 시장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제 해체 시장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해체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해체 작업에는 연구 정지, 해체 준비, 재현, 절단, 철거, 폐기물 처리, 환경보건 6단계로 진행되고 15년에서 3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고리 원전 1호기도 이제 거의 이제 중단을 해서 이제 해체를 하게 될 때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이제 해체 기술 갖춘 나라들과 함께 패로 작업을 하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비용이 건설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6,033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 수출 시장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전 수출 시장이 지금 저희가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기술적으로 여기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원전 해체 기술이 38개 중에서 1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2050년까지 이제 만약에 해체 시장까지 점유를 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투자비와 더 많은 연구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많은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가 정책을 필 때는 탈원전 정책을 필 때는 단순하게 이제 원전을 그만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원자력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도 해야 되고 원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원전을 탈원전 정책 하겠다 이런 거는 좀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원전 해체 기술이라든지 이런 발전시키는 데 정부의 연구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데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또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국민들에게 와닿는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올 여름 한국에서 지내신 분들이면 다 같이 공감하는데 에어컨들 안 트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원래 에어컨 잘 안 뜨는데 올 여름에는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부모님 건강이 걱정이 돼서 저도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는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렇게 전기요금을 많이 더 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누진제 문제도 생각하면서 물론 7, 8월에 한시적인 다운을 시켰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는 더 더울 날이 많을 거고 더 힘들 텐데 우리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4인 가정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평균 얼만큼 정도 쓰느냐 했더니 300kWh에서 350kWh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기업들은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전기를 돌려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수출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서.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쓰게 되면은 전기요금이 얼만큼 인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앞에 보신 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에서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현대연구원이라든지 경제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들 모독실장도 있고요. 네, 우리 위원님의 거기서도 윤상지 위원님에서도 내신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건 불가피한 걸로
보이시죠? 인상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탈원전 정책을 미리 시행한 독일하고 일본은 얼만큼 인상이 됐는지를 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보니까 이제 가정용하고 산업용 둘 다 봤을 때 대략 21%에서 19% 가정용 올랐고 그 다음에 산업용 25%에서 29% 올랐습니다. 원전 비중은 물론 줄었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원전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기요금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전기요금의 인상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5년 내에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20%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전기요금의 인상은 없으니까 안심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이제 보면은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싼 편이긴 합니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같이 제일 싸고 전기요금이 굉장히 산업용이나 주택용이나 싸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은 1인당 주택 사용량도 적습니다. 되게 적은 사용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싼 거고요. 쌀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업용 전기요금이 높아질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만약 높게 되면은 국가적인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국가에서 경쟁을 해서 이제 다른 나라랑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팔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나 이런 다른 뭐 제품을 팔지 않고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약 그렇게 변한다면은 우리나라도 경제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최소화로 인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요금을 조금이라도 정상화시키고 정부의 구체적인 전략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조금 인정하고 요금을 인상시키더라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에 있는 산업들은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들에 대한 경제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제 탈원전 로드맵을 하게 되면 원전의 비중이 크게 줄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의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신 바와 같이 석탄화력, LNG, 신재생 에너지 등이 그 대안의 에너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내놓았고요. 거기 더불어쳐서 재생에너지에다 힘을 실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LNG를 액화 천연가스죠. 징검다리 역할로 해서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어이가 없고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화력정에 의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비해율 대비 37%를 감축해야 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목표를 하겠다 하면은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석탄화력이 주 원인으로 잡히고요. LNG도 이와 다르게 많은 그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LNG가 값싸지가 않아요. 값비쌉니다. 값비싸고 아직까지 확산이 덜 된 재생가능 에너지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국제적인 형세에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거, 경제적인 면에도 지금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있게 되면은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한전의 영업수익이 이제 대규모 적자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 있잖아요. 이제 공기업으로서 이제 2분기 원래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2조 원에 대한 그런 흑자를 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탈원전 정책을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보니까요. 제가 왜 한전이 갑자기 적자를 냈나 보니까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원전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LNG라든지 석탄의 비중이 높이게 되면서 이 원전 말고 이제 석탄하고 LNG의 연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비쌉니다. 이게 아신 바와 같이 되게 비싼데 이거를 해야 되니까 충당해야 되니까 지금 한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피를 깎고 있는 거죠. 재산을 깎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영업적인 손실을 얻었고요. 이걸 메꾸기 위해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줄이게 된다면 원전 가동에 대해서 이제 전력이 원전 비중이 줄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석탄이나 LNG 재생가능 에너지가 되려면 굉장히 멀었거든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만 멀어서 당장이나 LNG와 석탄화력으로 대충을 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석탄화력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재생가능 에너지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얼마큼의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것도 되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원전 35기 분의 태양광 풍력 설비를 하려고 하면요 2030년까지 저희가 우리나라가 110조 원을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부 예산을 110조 원을 들여서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2018년 정부 예산은 제가 잠깐 봤는데 427조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그중에 4분의 1 거의 4분의 1을 넘는 비용을 들여서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재생하는 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가 되게 궁금한데요. 재생하는 에너지를 저렇게 태양광을 늘린다고 보시면요. 저기 보시면은 20% 목표로 하려면요. 신규 발전을 48.7기가와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고 부지도 선정해야 되고 부지에 따라서 이제 주민들의 수용성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다 설치하고 나서 관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원자력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익을 얻지만 이제 태양광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거에 따라서 20년 뒤에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태양광 설치하고 나서 20년 정도 지나야지 이익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내놓고 있는 그 안보에 대해서 이제 내놓고 있는 그런 주장이요. 동부와 슈퍼그리드인데요. 뭐냐면요, 이게 재생가능 에너지에 불안정하다는 거죠.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동부와 슈퍼그리드입니다. 뭐냐면 이제 몽골에서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해서 러시아, 일본 뭐 다 연결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3면이 뭐 받아도 돼 있지만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받자. 해외로부터 공급받아서 만약 재생가능 에너지로 인해서 충당하지 못한 것을 여기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끊어요. 북한이나 이렇게 러시아가 있는데 가스관도 있죠. 만약에 여기서 북한이 좀 기분이 나빠서 여기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전력 수급이 갑자기 간대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만약에 우리나라 재생가능 에너지라든지 다른 나라로서 해외 의존을 많이 하고 있게 되면은 이게 너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립해서 에너지를 100% 재생한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100%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민국이 되면 모를까. 해외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에너지를 사용하겠다 하게 되면 만약 이거 끊기게 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고 뭐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추세이고 원전의 경제성과 갈등이 있고 뭐 생명 안전 환경 국민 요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지금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 것도 맞고 원전의 경제성 좋은데 하여튼 갈등이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를 충분하게 우리가 전문가들과 상의도 하고 지금 원전 산업계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논의가 된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정말 이번 정부안에서는 너무 빠르게 지금 정부에서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에너지 환경 정책을 하지만도 저도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거는 좀 천천히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 제가 제시한 거는 이제 다른 원자력의 경제성 문제, 이제 발전 비용에 대한 균등화 비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결론 제안을 드리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에너지 공급도 되게 중요합니다. 수요 관리나 이런 전략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에너지 그 공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뭐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정책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에너지 정책을 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책을 펼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약간 아쉬워서 이런 건 제 의견으로 좀 담아본 거고요. 산업부분이나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에너지 생산을 저장하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도 보면은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개념인데요. 근데 원전을 줄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대안을 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근데 제가 원전을 없애자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믹스로 인해서 원전의 비중과 석탄의 화력의 비중과 그다음에 LNG,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골고루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느 하나가 없어졌을 때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원전은 계속 남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원전 탈원전 정책이 탈선상 로드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어느 게 더 우선순위 돼야 될 걸 생각해야 돼요. 원전이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탈석탄이 먼저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인데 탈석탄을 먼저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원전 지금 기술력도 좋고 원전 수출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원전을 먼저 하는 거는 이거 순서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데 정부가 독단적으로 원전 탈원전 정책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 학생이 에너지 탈원전과 경제성과의 관계에 세 가지 초점인 것 같아요. 전기요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에너지원의 경제성과 관련된 거, 그리고 탈원전 정책 자체의 경제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네요. 네. 그 부분은 수요 전략 정책 같은 경우는 수요자 관리 정책 같은 경우 이런 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 전기요금이 낮으니까 전기를 펑펑펑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개념도 굉장히 신선하고 그리고 또 에너지 믹싱과 관련돼서 이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제였어요. 네 번째로 이제는 신동호 박사가 이제 이 지금 금년 8월에 학위를 받은 것 같아요. 과학기술자가 원자력 공학과를 들어가서 지금 이걸 했는데 과학기술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개인적으로 좌절 같은 이런 걸 좀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신동호 박사가 과학기술인의 자질을 보는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8월에 박사를 받은 신동호입니다. 앞서 발제해주신 분들이 워낙 에너지 안보, 원전의 안전성, 경제 측면에 대해 풍부한 자료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원자력 학부를 나와서 박사까지 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사람이냐면 원전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는 현상이 있으면 실험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어떤 설비를 넣으면 더 안전해질지 설비를 설계하고 이런 구체적인 원전을 설계와 안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입장에서 그간의 탈원전 정책을 보고 저희 이제 연구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주제를 정해왔습니다. 사실 젊은 세대는 이런 말을 할 창구가 없고 현업에 계신 분들은 원자력 특성상 다 공기업 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빌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제를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9일 대한민국 최초 상용 원전인 고리 1호기 연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천명하고 공정률 30% 1조 6천억 원이 투입된 신고리 오르코기 공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자력계의 잔칫날 같은 행사였는데 이날 와서 죄를 뿌리고 갔습니다. 원자력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다행히 신고리 오르코기는 시민 참여단의 현명한 판단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공론화위원회의 본 목적에서도 벗어나는 원전 정책에 관한 질문을 공론조사에 슬쩍 끼워 넣었더니 원전 비중의 축소를 지지한 비율이 단 8% 높다는 이유로 국민의 뜻이라며 탈원전 정책 로드맵을 내놓고 지난 1년간 숨가쁘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7천억 원이나 투입되어 안전설비를 보강하고 수명연장을 승인받은 월성 1호기의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30년, 40년씩 운전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원전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운전 중인 원전에 대해 더 이상의 수명 연장 없이 모두 조기 폐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요 기기에 대한 발주와 계약이 완료되었고 건설 예정이었던 신한울 3, 4호기도 전면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인 원전에서도 한번 정지하면 원전의 재가동 승인은 원안위에 의해서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원전의 가동률은 59%로 내려갔고 과거 5년간 수조 원의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1,000억 대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온 원자력 산업 생태계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요. 원전의 주요 기기를 생산하던 중공업 기업들은 원자력 사업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 한두 개씩 지어오던 원전으로 산업이 이어가던 중소원전 부품 납품업체들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하반기 진학 예정자 94명 중 원자력을 전공으로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중앙대, 부산대, 세종대 등에서도 대학원 과정에서 원자력 전공에 대한 지원자가 미달이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한수원에서는 60명의 기술자가 떠나갔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미국 아르곤 연구소에 국비유학생을 파견하여 원전 기술의 역사가 시작된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설사 지금 탈원전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 해도 우리는 앞으로 60여 년간 원전을 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 전문 인력의 맥이 1년 만에 끊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스스로 원전을 운전하지 못해 외국 인력의 운영을 맡겨야 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청년의 일자리는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고 있는데 외국에 은퇴한 원전 기술자를 값비싼 연봉에 모셔와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을 맡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현실과 그리고 이번 정부가 못 박아버린 우리나라 원전의 미래에 원자력 전공한 과학기술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성의 문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의 문제, 에너지 안보의 문제, 셀 수 없을 수도 많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수많은 합리적이고 과학기술적인 이유를 말해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이 탈핵 운동은 이념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학기술적 사실은 보지 않고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을 이념에 묶여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보며 저희 과학기술인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반핵운동은 반문명적, 반기술적 사회를 지향하는 환경단체의 오래되고 전통적인 이념이자 목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전과 평화를 외치며 핵무기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어느새 핵무기와 원자력 발전을 동치시키며 극렬한 원전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핵주의자들은 원전을 반대한다는 여러 궁색한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원전 기술은 핵무기 기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의 확산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원전과 핵무기의 기술 초점과 개발 과정이 전혀 달라 상호간의 개연성이 없습니다. 원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우리나라라고 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이라도 지금 북한은 원전할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원자력을 전공한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폭발력으로 넓은 범위에서 인명의 대량 살상을 야기할 수 있는 핵폭탄과 원자력 에너지 평화적 이용이 원자력 발전소를 같은 맥락에서 본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반핵단체들은 오히려 머리 위에 있는 핵무기는 침묵하고 원전 국내를 반대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저희가 보기엔 시장 논리부터가 궤변 수준이기 때문에 반핵운동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공포 마케팅을 활발히 벌여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 마케팅은 우리 사회에서 특정 세력이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너무나도 흔히 사용해왔던 방법입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기 위해 광우병 루머를 퍼뜨려 광우병 사태를 초래했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위해 사드의 전자파가 위험하다고 퍼뜨려 성주에선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과학적 사실을 교묘히 왜곡시켜 대중들의 공포를 한껏 자극시키고 사회적 혼란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공포 마케팅은 반핵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핵단체들은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괴담 수준의 정보를 퍼뜨리고 그 공포를 기반으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전자기파 혹은 에너지를 가진 입장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을 인공 방사능과 자연 방사능을 나누어 원전에서 발생하는 인공 방사능이 더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었고 우리는 이미 자연 방사능의 평균 1에서 3mSv 정도 노출되고 있는데 아주 조금의 방사능에도 노출되면 암에 걸릴 것처럼 이야기하는 비과학적인 괴담 수준의 이야기 넘쳤습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이런 괴담 수준의 이야기가 교육청 이름을 달고 발간되는 교재에도 실린다는 것입니다. 원전에 관한 괴담을 퍼뜨린 한 교수의 자문을 받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탈핵 교재가 그것입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사실들이 마치 과학적 사실인 양 둔갑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려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런 주장에 일일이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원자력계가 상당한 시간 동안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무관심했고 외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 결과 어느새 사실이 되어 떠들고 괴담은 어느새 사실이 되어 떠들고 있었고 이런 주장을 하던 인물들이 현 정권에서는 속속들이 정부로 들어가 위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사실 판단 근거나 논리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후쿠시마 사고 때 1368명이 죽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쿠시마 현으로부터 공식적인 항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관여했던 교수는 일본에서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등이 200%, 300%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민간 병원이 문을 닫아 현립병원으로 환자가 몰렸는데 그때 현립병원의 통계를 이용한 어이없는 수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편향된 이념을 가지고 비과학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는 인물들이 원자력 기관의 주요 요직으로 맡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정민 씨는 미국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작년 신고리 오르쿠이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측 패널에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원자력 연구원 상임감사로는 부산지역 환경운동가 서투덕 씨가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원안위 신임위원으로는 올 2월 탈핵 법률가 모임인 해바라기 소속 김우철 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법률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고 월성 1호기 인근 주민이 원안위를 대상으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조치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의 대표 변호사를 맡아오기도 했습니다. 원안위와 소송에서 다퉈왔던 인물이 원안위 지휘부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 R&D 기금을 관리하던 원자력 안전재단은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를 이사로 해바라기 소속 김영희 변호사를 감사로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탈원전 최전선에서 활동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주요 원자력 기관에 이런 반핵단체나 시민단체의 인물들이 임명되는 걸 저희 원자력계가 보면 마치 원자력계 연구자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주요 감사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려고 기관마다 감사를 한 명씩 임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찬 교수는 한수원의 비상임 이사가 되었는데요. 이 김해찬 교수는 탈핵에너지 교수 모임의 공동 집행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탈핵에너지 교수 모임은 원자력계를 불임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모임입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그릇된 편견과 구닥다리 이념 그리고 과학의 무지한 자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는 탈원전이 야기할 에너지 디스토피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부는 에너지원에서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고 현재 7%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나 자연 환경에 따른 수급이 불안정하여 결국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커질 경우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전기를 생산해줄 보조 발전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LNG 발전소를 확충하려 하는데 LNG 발전 단가는 약 150원으로 원전 50원보다 3배가량 비싼 에너지원이고 지구온난화에도 기여하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에너지원입니다. 무엇보다도 LNG 발전은 에너지 안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LNG 발전은 국제정세 등이 불안해져 LNG를 공급받지 못하면 기껏해야 45일 정도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장시설을 확충해도 그 한계가 있고 그럴 경우 LNG 발전의 비용 또한 증가합니다. 탈원전 정책은 18개월 동안 연료 공급 없어도 고품질 전기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을 공기를 폐기하고 국민을 불안한 에너지 환경에 처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원전을 이렇게 폐기하여 불안한 에너지 환경에 처해지는데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그것도 정보와 불투명한 원전이 상당수 위치하게 됩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원전 130기를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중 하나라도 사고가 터져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방사능 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방사능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때 국가와 사회를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것은 방사능 그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퍼뜨려 놓은 방사능에 대한 과도한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도한 공포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나라 엑소더스와 경제의 대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라돈 침대 사태와 그에 대한 과잉 대응은 이런 사태에 예고편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젊은 세대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우리 삶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해도 임기 내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거라 호언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전의 계획과 부지 선정, 건설, 운전까지는 8, 9년이 넘는 세월이 걸리고 당분간은 그간 계획된 원전이 버텨주기에 급격한 전기요금의 상승도 없을 거라는 게 일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정책은 8, 9년 후에 지금의 20, 30대가 한참 가정을 꾸리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때 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8, 9년 후에 무리한 신재생 에너지 및 LNG 발전 확대로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여 국가 경제가 침체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에게 비참한 현실이 펼쳐질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구닥다리 환경 이념에 치우친 비합리적인 정책이 초래한 디스토피아가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은 지금 젊은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하고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요즘 이웃나라 일본은 완전 고용 상태에 들어섰다 할 정도로 호황을 보이고 있고 미국 역시 고용과 주가 지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마저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를 단순히 인구 문제로 치부하고 시간이 해줄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위정자의 발언입니다.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탈원전이라는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이념적인 정책에 빠져 발목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답답합니다. 조선 경기 불황과 중국의 선박 저가 수주로 중공업이 한참 어려운 시기에 계약까지 마친 신한원전 3사기 건설을 취소하는 탈원전 정책은 여타 중소 중공업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 목표로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현존하는 일자리와 산업마저 이념적 선택으로 잃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원전 수출 시장이 펼쳐지고 있으나 우리는 국내 탈원전 정책으로 김이 빠진 상황입니다. 아무리 원전 수출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실제 원전 수출을 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력히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는데 어느 공무원과 어느 기업이 적극적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나설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한 한전의 적자 때문에 한전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는 해외 원전 산업이 자금 조달도 어렵게 하여 현재 악화된 한전의 재정 상황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난 8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 발전 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향후 원전 비중에 대한 질문에 3명 중 2명은 원전을 늘리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는 답변이 더 많았으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탈원전이 국민의 뜻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 도대체 누구를 위한 탈원전인지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집스럽게 탈원전 정책만을 주장하지 않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저는 원자력을 전공했습니다. 원자력과 과학기술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이 전공을 선택하고 헌신적으로 밤낮없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는 어느새 원자력 마피아로 낙인 찍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전문가들은 마피아로 매도당하여 그 의견을 철저히 무시당하고 정부는 비전문가들의 이념적 선택과 주장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고 앞으로 누가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할지 누가 공학자가 되고 싶어 할지 걱정입니다. 작년 10월에 서울대 공대 11개의 모든 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공학을 공부하고 연구할 의욕마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앞서 작년 7월에 60개 대학 과학기술 전공교수 417명이 전문가 의견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단기 전력 계획을 수립하라며 탈원전 정책을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바람은 최소한 이념적이고 비과학적인 판단으로 국가의 실익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에너지 정책과 같이 과학기술이 중요한 판단이 잣대가 되는 정책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인과 청년 세대들도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이고 좀 더 조직된 의견을 개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과학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저항운동을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호 박사가
한 얘기 핵심은 이거 같아요. 우리 축적된 기술을 지금 원자력에서 축적된 기술을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붕괴시킬 것 같다. 그거가 특히 2년과 같이 돼서 이 자체를 디스토피아로 만들었는데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과학인들이 또는 공학도들이 엄청난 좌절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걸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소장하게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를 해서 극복해낼 건가도 지금의 과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일한 기성세대 김병기 위원장님께서. 저는 이렇게 발제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쭉 공론화, 그러니까 6월 19일 작년도 영구정지 선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과정들을 아마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것보다 좀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느끼면서 윤상직 의원님은 그동안 이제 여러 번 뵙고 또 지역구도 그쪽 우리 쪽에 계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 산업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세요. 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이 손바닥에 넣고 계신데도 이 젊은 학생들의 그 의견을 듣겠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선진화 재단에 우리 조영 교수님 전화 받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저도 또 이런 그 정책 세미나인지는 모르고 그냥 토론회를 사실 알고 처음에 그렇게 해서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발제를 하시는 걸 보고 사실 정말 조금 감동적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참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가 정말 보인다 하는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37년째 지금 이제 원전을 접하면서 이제 건설, 시운전, 실제 메인터넌스까지 하면서 계속 왔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많이 합니다. 이 과학은 후퇴가 없다.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그리고 근데 이 원전이 과학인데 아까 우리 윤성광 학생께서도 얘기했지만 공포심. 저는 지난번 제가 국회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정책 세미나까지 11번째 직접 패널로 출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 과학적인 어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공포심을 생기게 하는데 이 공포심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지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고. 이 과학이 된 것은 내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면 또 할수록 정말 신뢰를 하고 근데 그 신뢰가 바로 원자력입니다. 저도 처음엔 원자력이 뭔지 모르고 사실은 한전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원자력을 전공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으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원전이 안전하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봤어요. 처음에는 저희는 방사능이 뭔지도 모르고 이 TLD라고 그러죠. 피폭 선량계를 갖다 일부러 방사선을 조금 맞아야 저게 나오니까 그 수당이 나오니까 방사선 지역에를 이 TLD라고 꽂고 들어가면서 이게 방사선이 무서운지 어떤지 그런데 그 규제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면 수업 자체를 안 시키니까 이러한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몇 분이라도 더 받아보자 해서 현장을 한 번 더 봤는데 그것이 제가 82년도에 입사했으면 82년, 83년도 시절에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이 발전을 해왔죠. 발전을 해와서 아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어느 날 갑작스레 최고의 애국자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킨 최고의 애국자들이 가장 적폐 세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한 달에 100시간을 넘도록 버타임을 했어요.
정상 근무 시간을 빼고 100시간을 근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집에 가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번 곧 추석이죠 이번 주 추석 때 집에 못 가요. 집에 간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은. 계속 이 작업이 되어 왔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정말로 자부심을 느낀 게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대단하다. 나중에 뒤쪽에 보시면 나오지만 이 어떤 원자력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20년 만에 한국형원전이라고 개발을 그리고 지금 완전히 100%이 국산화돼서 APR 1400 플러스 앤드 APR 그 플러스라는 것까지 지금 사실 원래 다 이렇게 될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할 정도로 해왔던 게 이 산업. 정말 국가의 발전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만 한 사람들이 적폐라면 대한민국이 적폐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환경주의자들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원자력의 안전성과 환경성 이 모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불안하다. 이게 3마일 사고로 시작해가지고 온 거예요. 3마일 사고 지금 이 벽두기가 60cm입니다. 후쿠시마하고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수소가 폭발을 한 거죠. 이 원자로가 용융되면서 수소가 폭발한 거예요. 이 뭐 핵폭탄처럼 이것이 폭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16에서 18cm면서 그게 이제 수소가 폭발하면서 이렇게 그 외부에 도출된 거예요. 이 3마일 사고 같은 경우 이게 60cm예요. 60cm인데 똑같은 사고가 나왔는데 그 60cm 그 도움의 벽 두께를 해서 전혀 유출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 120, 또 138 이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 나만 안 되겠지만 똑같은 사고가 난다 해도 유출이 하나도 안 되는 3마일 지금 바로 옆에 호기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뭐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이 픽션 영화를 보고 한 국가의 100년 대계의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항상 초법적, 탈법적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 이제 지난번에 똑같은 국회 토론회에서 그 유튜브에 많이 방송된 원래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작을 할 때 뭐랬어요? 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근데 이 원전 정책에 봐서는 과정이 전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이에요. 소통이 아닌 불통입니다. 그럼 과연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도 정의롭지 않다라고 했더니 유튜브에서 다 퍼날린 게 문재인 하나도 정의롭지 않다 타이틀을 해가지고 참 제가 일학 조금 이렇게 매스컴에 그걸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부분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초법적, 탈법적이다라는 얘기를 종사자로서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왜냐 지금 공약이라는 이것이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공약이라는 사항으로다가 다 중단을 시켜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공약이 법보다 위에요. 그래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그것도 저희가 취소 소송을 지금 내놓고 법적인 상태에서 계류 중이에요. 우리 윤 의원님께서 만드신 7차 전력수급 계획이 거의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거의 맞아요. 이 뒤쪽에 데이터에 보면은 7차, 8차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는 우리 윤 의원님이 만들어 오신 7차가 그거 되게 비슷하게 가요. 벌써 그 이전에 2년 전에 하셨던 것이 벌써 한때 그 다음 사람들 계속 가까운데도 못 맞춰가는 이러한 현실인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뭐 백지화를 하고 이번에 월성 1호기를 또 세웠어요.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차는 딱 4년만 타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 첫 번째 정기점검을 하는 게 4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어떠한 이 시설, 설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했던 것도 원래 똑같은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 용량의 40년이었어요, 미국 거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특성상 30년을 최초 1호기니까 30년이었고 이제 10년 연장 운전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연장 운전 하고 있는 게 40년 이상 연장 운전하는 게 지금 89기예요. 89기를 40년 이상. 그다음에 6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게 60년 역사라니까 지금 80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념이 뭐냐면 운영 허가 변경이에요. 우리가 4년 동안 에쿠스를 딱 타다가 4년 후에 점검을 했어요. 점검했는데 그럼 더 타면 돼.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2년 단위로 점검을 하죠. 2년 단위 정기 점검. 그 다음에 우리 10년도 타고 20년도 타요.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대로 딱 나온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차는 4년 됐으니까 오케이 정기 점검에서 지금 월성 1호기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2, 3, 4호기보다 더 새로 다 해가지고 새 발전소가 됐다라고 했는데 세월에 작년 재작년까지 경제성 문제없다라고 무지하게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사실은 경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탈원전을 주장한 독일, 스위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탈원전 안 하겠다? 아니 탈원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딴 데는 물론 독일은 그래 2022년까지 탈원전 다 하겠다. 그리고 지금 9기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탈원전 못 합니다. 제가 바라볼 때. 근데 스위스 탈원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어떻게 안전성이 증명하는 한은 원자력 발전소를 끝까지 돌리겠다. 네? 스웨덴 2010년도까지 전부 다 없앤다고 그랬어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그리고 또 원전의 전체적인 성향을 한번 보세요. 아니 저 일본 사람 후쿠시마 사고가 그렇게 났어요. 아까 최재열 의원님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법적으로 거의 안 됐습니다. 관계없다. 법적으로다가 판단이 됐어요. 거기 6.0 지진이 1년에 100회 정도 난다고. 우리 5.8이 최고였어요. 근데 왜 그래 호들갑을 떠는지 실제 전 세계 여지까지 60년의 역사상 지진하고 원자력하고 문제가 된 상관관계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데 지진이면 원자력 발전소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이 에너지 정책은 정말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고 이 후손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하여간 되지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이런 부분. 이게 원자력 안전하냐? 사실 세상에 100% 안전한 거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물건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희들은 종사자 입장에서 사실 바라보죠.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운영을 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안전성은 결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는 가족들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월성 주변에 서변에서 뭐가 나왔니 그것 때문에 갑상선이 아니 그 월성 발전소 안에 들어가서 직접 피폭당하는 사람으로 몇 명 죽었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지역에 사는데 내 몸이 이상하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 피폭 당하는 사람. 이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혀. 그래서 지금 저는 지난번에 해체 산업 관련해서 경주에서 이 포럼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가 약 75% 정도의 어떤 그 원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국민 수용성이 100%랍니다. 프랑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서는 원전업계가 무지하게 방송이 사실 국가가 쭉 원전 진흥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입막음이나 해소하려고. 지금 제가 요즘 오늘도 이제 탈핵 비판 책 이런 거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에
오히려 에너지 학교라는 것을 개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떠들면 돈 줬어요. 예전에는 정부가 가지고 환경단체가 와서 떠들면 그냥 입 막으려고 돈 주고 한 이 부분. 그리고 제대로 국민한테 알리려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계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저 안전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무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진심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마피아가 되고 어떻게 하고 근데 실제 이 설계를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안전하다고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진짜 안전할 수가 없어요. 원자력 전체를 여기까지 60년사를 보면 한 기로 기준으로 하면 17,000년을 돌렸습니다. 근데 과연 이 안전성이라는 건 어디다 기준을 둘 것이냐 하는 건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 죽는 걸 가지고 안전성의 기준을 둘 거냐 아니면 공포감을 가지고서 안전성의 기준을 둘 거냐. 공포감으로 한다면 후쿠시마나 이런 거 봐서 아마 제일 안전하지 않은 게 원전일 수 있어요. 그런데 17,000년을 돌린 이것이 실제 원전 사고와 관련돼서 죽은 사람은 40에서 50명, 체르노빌, 동력은 그거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년에 5,000명 정도, 제가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교통사고 사망하는 사람이 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1년에 200만 명 죽는 게 위험합니까? 아니면 17,000년 동안 뭐 4, 50명 죽는 게 위험합니까? 환경성 진짜 우리 의원님 전문가세요. 이번 기후 변화 뭐 이렇게 CO2 그거 하시면서 지난번에 국회 토론회 할 때도 이제 나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그 이야기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하고 완전히 역행해가고 있어. 원전만이 사실은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산업부 장관 하시던 시절에 그런 어떤 좋은 정책도 많이 만들어내시고 하셨는데 이게 이상하게 가버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역사 지우기 비슷하게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사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원전 자체가 사실은 원자 폭탄에서 시작돼가지고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53년에 그 이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 그 전에 51년도에 데이터에 나옵니다만은 원전을 이 발전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미국이 이 상업용 원자력 발전의 시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업용의 공식적인 것은 영국입니다. 영국이 그러면 3마일이나 미국이나 이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간 세대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기술이 없어. 발상국인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와가지고 이걸 지어달라. 이거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자력에 대한 그 부분 또 우리나라에서 근데 원자력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실제 석탄, 석유보다 훨씬 비쌌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측을 했어요 미국에서. 나중에는 원자력이 싸질 거죠. 실제 싸졌어요. 지금 그러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쭉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 왔던 거를 쭉 써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 정부 정말 아까 최기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 축소 아니에요. 왜냐? 물론 축소가 됐어요. 3마일 사고 나고 그래서 미국에서 싹 정지하고 체르노빌 사고 나고 또 정지하고 후쿠시마 사고까지 나와서 독일도 가고 하다 보니까 하얀 곡선으로 가죠. 처음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곡선으로 갔는데 그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가니까 이게 제일 큰 사고라고 했는데도 야 이 정도로 안전하다. 그래서 마이클 셀렌버그가 제가 2번을 만났는데 그분이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가장 강력한 반원전주의자가 친원전주의자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것이 원자력의 대안이다라고 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내려가고 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지금 5년째 쭉 올라가고 있고 이런 어떤 아까 정말 지적을 잘하셨는데 전기요금 그 김종갑 한전 사장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설찬 얘기로 예
콩값이 두부값보다 비싸다. 그럼 아니 거의 우리나라 국산 콩에 가까운 정말 싼 질 좋은 콩을 내비두고 어디 가가지고 대도 않은 이상한 비싼 콩을 사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두부값은 그대로 내비둬라. 안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왜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12조의 한전이 흑자예요. 지금 2조, 3조 이렇게 되면 최소한 14, 5조. 그러면 그 돈은 주머니 돈이 쌈짓돈입니다, 사실은. 전기 요금은 안 올리지만은 한전의 적자를 메꾸면 뭘 갖고 메꿀까요? 공기업입니다. 여러분 세금 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러한 어떤 과정으로 와서 이 전기 요금 이런 부분 아까 이 뒤에도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 잘 만들어 놓으신 이 7차 전력수급 계획을 무조건 자기네들 수치대로 그냥 떨어뜨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참 저는 그냥 현장에 있는 전문가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을 한 경험자적인 입장에서 봐도 너무 이 얼토당토하는 이러한 그리고 보면은 이제 실제 호주에서는 전부 다 정말 그렇게 이 자연환경이 좋은 그 풍력이나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데서도 이렇게 되고 이 태양광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거 사실 지금 아무도 저걸 제가 사실은 이렇게 와서 토론회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디 가서 예전에 3분만 그 뭐 좀 이렇게 발표해달라 그러면 무슨 말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제는 1시간 준다 그래도 모자르고 왜 해야 되는 말이 이렇게 많은지 이 원전에 대해서 정말 이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람이 사는 거는 항상 사람이 먼저더라고 뭐 이 정부에서 맨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사람이 먼저인 것이냐?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이 통계학적으로 딱 말씀해 주실 때 38,000명 정도 되는 원전 인력 속에서 사실은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38,000이지만 지금 우리가 UAE에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UAE 우리 사업장이기 때문에 4번을 갔다가 왔는데 거기에 가면 자부심부터 해서 우리 원전 기술이 사막에 이렇게 한다는 거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되고 하는데 거기 있는 인력이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준다고 돼 있어요. 2030년까지. 말은 일자리 만들겠다고 해놓고 일자리는 자꾸 죽여가잖아요. 이러한 어떤 정책은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꼭 드리지만 특히 100년 대계 후손들을 위한 정책만큼은 나의 이념이나 사상 따위를 뭐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내 새끼는 다 죽어도 된다 하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모든 정당, 정파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정말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탈원전 이거 정말 철회해야 되고 새로운 에너지 믹스 정책.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정책의 공론화를 다시 주장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왜냐?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떻게 해서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재고해서 국민들을 위한 이런 이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긴급 대피였습니다. 긴급 대피였습니다. 우리 그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핵심이 이거 두 가지 같아요. 원자력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부심이다. 또 하나는 이 자부심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거의 정책과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는 홍보를 지금 어떻게 예전과 다른 개방적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어떻게 지금 다시 새롭게 꾸며낼 건가, 또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꾸며낼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